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퍼펙트 전산세무회계 저자 황현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이론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6회 기출입니다. 전산세무 2급 86회는 합격률이 23.89%가 나왔습니다. 사실 23%대이면 합격률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내용을 쭉 미리 봤더니 여러분, 원가 회계 쪽 계산 문제가 대체적으로 조금 많았고요. 근데 문제가 난이도가 아주 높다? 그렇게 보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계산 문제들도 많고 지문이 조금 길어지면 대부분 원가 회계를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가 쪽이 대체적으로 이론 쪽을 봤을 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쪽은 기존 문제에서 크게 벗어난 부분들은 아니신데 책을 조금 정독 안 했던 분들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기출문제 해설 부분 촬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책을 조금 정독하는 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런 쪽 위주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실무도 뒤에 저희가 언젠간 수업을 하죠. 네, 근데 그 전산실무는 크게 난이도가 기존 거랑 비교했을 때 많이 올라가서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대체적으로 조금 시험지 장수가 좀 많았어요. 네, 많았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중에 있는 시험 중에 전산세무 회계라는 시험도 있지만, 우리가 AT라고 하는 우리가 전산에 대한 실무를 보는 똑같은 시험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 프로그램 구동하는 것만 다르거든요. 네, 그 시험에 있는 형태의 문제를 조금 가져온 게 있어요. 근데 그런 형태는 과거에도 사실 출제를 했던 거라서 아주 새로운 문제는 아닌데, 근데 그런 걸 처음 봤던 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느꼈을까 싶기도 하긴 하네요. 그래서 합격률이 조금 저조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준비들 되셨으면 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1번부터 순차적으로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 질문.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은 후입선출법보다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하다. 여러분 지금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었죠. 네, 틀린 거 바로 나왔네요. 자, 선입선출법은요. 선입이잖아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내보낼게. 선출이니까. 후입은 우리 뒤에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낼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후선인 거고 여기는 선선인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물가가 상승 중이거나 물가가 하락 중이라고 했었을 때 대응되는 원가를 놓고 보면 이런 물가가 상승 중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는 판매되는 매가라고 하는 금액도 사실상 가격에 대한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지금 판매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면 매입되는 금액도 올라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상승의 부분이 둘 다 상승된 거로 무엇돼야 대응이 되져야 사실상 적절하지 않을까요? 근데 선입선출은 물가가 상승 중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판매되는 매가는 상승된 금액으로 적용이 됐겠지만 우리 매입에 들어오는 원가 대비되는 금액은 과거의 가격이 들어오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가에 대한 흐름을 실제로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문제가 생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부분,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후입선출법보다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다가 맞고요. 이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하다로 바꿔놓으려면 여기 선입선출법이라는 자리를 누구로? 후입선출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후입, 선출법은 이 자리를 누구로? 선입, 선출법보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적절하다. 이렇게 하면 올바른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 이동평균법은 자, 이동평균이라는 건 우리 매입할 때마다 무엇해라? 평균 단가를 내달라. 왜냐면 매입할 때마다라는 얘기는 수량이 바뀐다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움직임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매입할 때마다 평균의 단가를 산정해서 우리는 매출하는 원가를 산정하자라는 게 이동평균법입니다. 자,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가중 평균 단가를 계산하여 기말 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제가 매입할 때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매할 때마다 단가를 산정하시고 우리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후입선출법은 재무상태표보다는 손익계산서에 충실한 방법이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럼 후입선출법은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후입은 먼저 들어온 걸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부분? 우리 내보내는 입장에서 가장 최근 걸 내보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무엇한 거, 최근에 매입한 걸 매입을 무엇한다, 내보낸다, 매출한다, 또는 우리 공장에 투입한다. 이렇게 가는 관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익에 대응되는 부분의 원가. 여러분 수익은 매출을 의미하고 비용은 원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수익과 비용은 적절하게 대응됩니다. 우리 이 대응이 무엇하더라? 적절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남겨져 있는 기말 재고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말 재고를 들어가서 봤더니 이 기말 재고는 최근에 재고가 남겨져야 되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기말 재고에 남겨져 있는 건 최근 게 안 남겨져요. 제가 분명히 가장 최근에 매입한 걸 무엇한다? 매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말 재고에 남겨져 있는 건 과거의 재고가 남겨져요. 과거 재고가 남더라. 그러다 보니까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가 오래된 재고들이 팔리지 않으면 계속 남겨져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물가가 상승 중이다. 나 100원에 샀던 게 이번엔 200원 줬고 이번엔 300원 줬다. 그럼 여러분 최근에 매입한 걸 파니까 전 300원짜리 팔았고 그다음 200원짜리 팔았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과거에 매입했던 재고가 남으니까 나는 지금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지도 않는 100원짜리 재고가 남겨져 있다. 이런 표현이 되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 비용은 적절하지만 재무상태표에 계산되는 기말재고는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재고가 남는 게 아니라 과거 재고가 남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재고 청산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보다는 손익계산서에 충실한 방법이다. 표현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개별법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무엇을 계산할 수 있다?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우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건이 다 계산하겠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산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계산하기 조금 어렵고요. 고가품에 대한 부분들만 계산을 하죠. 네, 그래서 정확한 원가 계산은 가능하지만 계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적인 부분들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건히 계산하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실제 물량의 원가 대응에 가장 충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장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물량 원가 대응에 충실하다라는 표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답은 1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문제. 다음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설명이고요. 틀린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자산이 무엇될 것이다? 증가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자산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는 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산의 가치가 무엇됐다? 증가된다라는 표현하고도 같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수익적 지출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실질적으로 쓴 것처럼 보아서 정리시키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비용이 무엇되는 발생되는 것처럼 갑니다. 그럼 이 수익적 지출은요. 가치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무슨 부분? 우리 원상의 유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문이 깨졌다. 그럼 창문을 무엇하는 거? 끼워 넣는 거. 그럼 원래 있었던 상태로 무엇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원 상태로 회복을 시키거나 유지시키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증축, 개축 등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맞고요. 세 번째, 파손된 유리의 교체. 파손된 유리가 지금 있다라면
깨지기 전후로 회복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교체 등의 자산의 원상복구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맞습니다. 자, 건물의 도색. 그럼 도색이라는 건 페인트, 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도색 등의 자산의 현상, 유지에 대한 부분을 유지를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그럼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이 맞겠죠. 제가 유지나 회복이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원상복구가 회복하는 걸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 부분은 지금 깨지기, 이제 도색이라는 건 이런 거죠. 페인트가 칠하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면 여러분 페인트가 벗겨지죠. 색이 바라거나. 그러면 우리 다시 칠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시고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은 수익적 지출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다음 중 사채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자, 사채 발행가액은 사채의 미래 현금 흐름을 발행 당시 해당 사채 시장 이자율인 유효 이자율로 할인한 가치인 현재 가치로 결정된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다라고 하시면 현재 현금 1원의 가치와 미래 1원의 가치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요. 그 현재 가치로 사채가 발행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의 금액은 증서에 기재된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발행의 금액은 미래의 가치를 평가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걸 표현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채의 발행 금액이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알아두실 것.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발행가액은 무슨 부분?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자라는 게 유효한 이자다라고 해서 유효이자율 또는 시장 이자율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발행가액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에 금액을 놓고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채에 대한 액면 금액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채에 대한 액면의 금액이 있으면 그 액면가액에 곱하기 누굴 곱한다? 시장 이자율이 있겠죠, 여러분. 그 시장 이자율에 우리 현재 가치에 대한 걸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곱해서 나와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현재 가치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은 유효 이자율에 의해서 현금 1원에 대한 가치라는 표현으로 등장이 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에 대한 표현이니까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꿔서 가면 우리는 현가개수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현가개수. 그래서 그 현가개수가 곱해져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현재 가치라고 해서 나오는 액면가액에 곱해지는 금액은 원금이잖아요. 그래서 원금에 대한 현가개수가 됩니다. 원금 현가개수가 곱해지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액면 금액에 대한 것만 정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 원금 현가 개수는 시장 이자율로 계산되는 거예요. 회사가 주고자 하는 이자를 액면 이자율이라고 해요. 그걸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실제 주고자 하는 이자율에 대한 가치로 평가가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원금 현가 개수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더하기 회사가 주고자 하는 액면 이자가 있겠죠, 여러분. 그럼 사채에 액면 이자가 있으면 이 액면 이자에 대해서 우리 미래 가치 또 평가했겠죠. 곱하기. 근데 여러분 이 액면 이자는 해마다 이자를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연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연금 현가 개수에 대한 걸 곱해서 나온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식으로 만들면 위에 있는 계산식으로 가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사채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요. 사채를 발행할 때 우리 액면의 금액과 그리고 발행의 금액을 비교해서 액면의 금액과 발행의 금액이 같습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는 액면 발행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이 같다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자와 회사에서 주는 액면 이자가 같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런 그거는 제가 위쪽에다 요 자리에 쓸게요. 그러면 내가 주는 액면 이자와 시장에서 주는 유효 이자율이 같더라.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내가 10%를 주고
시장에서도 10%를 준다. 같다. 그럼 무슨 발행이 된다? 액면 발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주는 이자와 액면 이자가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액면 이자가 더 크거나 액면 이자가 더 작거나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액면 이자율은 나는 10%를 주는데 시장의 이자율은 현재 11%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시장 이자율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에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러면 그 투자자를 유치해야 되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뭔가에 행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액면 금액이 100이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시장 이자가 더 크게 되면 발행 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가정에 여러분 이 금액들은 그러면 우리는 액면 금액이 발행 금액보다 더 작아지는 현상이 돼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발행 금액은 더 작게 발행이 됩니다. 자, 이때 할인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은 시장 이자율이 더 컸을 때 나오는 부분.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부분 뭘까요? 반대 얘기. 그럼 액면과 시장의 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 액면의 이자율은 10%입니다. 근데 시장의 이자율은 우리 현재 8%를 주더라. 그럼 내가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럼 회사도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2%를 더 줄 이유가 없으니까 시장 이자율만큼만 받쳐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액면의 금액이 발행의 금액과 비교해 봤을 때 액면이 더 작아지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액면이 100이라고 했을 때 발행의 금액이 120이 됐어요. 이런 현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더 크니까 우리는 무슨 발행이 된다? 할증 발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면 갚아야 되는 돈은 모두 다 액면이 여러분. 그래서 이 증서에 써 있는 이 액면 금액이 만기에 무엇하는 금액? 만기에 상환할 금액이거든요. 이게 상환 금액이에요. 그럼 이러면 액면 발행했을 때는 동일하니까 아무런 행위도 안 해도 되죠. 내가 줘야 될 이자만 주시면 돼요. 근데 할인 발행이라든지 할증 발행 같은 경우는 90을 얼마로 바꿔주셔야 되는 우리 100으로 바꿔주는 행위, 120을 얼마로 100으로 바꿔주는 행위가 필요하죠, 여러분. 근데 그런 부분들 뭐로 하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사채 발행과 관련돼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겼고 할증 발행 차금이 생겼다. 그럼 이 부분은 무엇해라? 우리 상각하거나 환입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의 차이는 분명히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이자가 액면이자,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자가 시장이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차이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나온 부분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발행 금액은 시장에서 움직이는 유효이자 또는 시장 이자율 때문에 나온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상각이나 환입은 시장 이자나 유효 이자율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유효 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환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의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럼 2번도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 거 볼게요, 여러분. 자, 세 번째 거는 제가 하나 글 좀 띄워놓고 갈게요.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요 내용을 같이 볼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채 이자 비용이란 부분에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주는 이자를 액면 이자라고 해요. 그래서 액면 이자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돈이 나가야 되는 것. 근데 사채 이자 비용은 차변에 계상되는 부분. 그러면 우리 지금 할인 발행되어 있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차변에 나오는 부분에 이자 비용, 여러분 이게 사채 이자 비용이란 용어예요.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이 있을 거고요. 대변에 할인 발행입니다, 여러분. 그럼 할인 발행됐을 때 대변에는 누가 없어질까요, 여러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원래 차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액면 금액보다 작게 발행해서 나온 거니까. 그럼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줘야 되는 액면의 이자, 제가 현금이라고 쓰는 건 줘야 되는 액면 이자를 말해요. 그럼 이 액면 이자가 기재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이건 할인 발행이었고요. 할증 발행은 차변에 우리 이자 비용이 나오는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대변에는 내가 줘야 되는 이자가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액면의 이자가 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원래 어느 변에 있었죠? 할증 발행했을 때 우리 대변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상각이나 환입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없애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있었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차변에 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 발행했을 때는 이런 형태로 상각이 되고 할증 발행했을 때는 이런 형태로 환입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차변에 들어오는 이 이자 비용은 사채의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이 이자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생각을 해보실게. 사채 할인 발행이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내가 사채 금액이 100이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할인 발행하게 되면 우리 조금 전에 여기 썼던 요걸 기준으로 갈게요. 그러면 90에 발행한 거니까 할인 발행 차금은 10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된다? 90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90 놓고 유효이자를 곱해서 이자 비용이 나왔다는 거고요. 자, 할증이었을 때는 사채 금액이 100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할증 발행을 하게 되면 저는 20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게 되면 사채의 장부 금액은 120이 되죠. 그럼 여기 120을 놓고 유효이자를 곱해서 이자 비용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상각하거나 환입하게 되면 요 부분,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이 부분을 장부금액이라고 해요. 사채의 장부금액 또는 장부가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상각하게 되면 이 장부가액이 할인 발행했을 때는 장부금액이 상각에 걸쳐서 무엇할 것이다?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데 할증은 20의 금액을 상각하면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부금액은 우리 환입함에 따라 무엇 될 것이다?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사채의 장부금액이 할인이었을 땐 증가하게 되니까 우리 무슨 부분? 이자 비용이 매년 무엇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액면이라고 썼던 이 부분은 절대로 금액이 바뀌지 않아요. 약정된 이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항상 불변이에요. 동일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동일하니까 지금 할인이었을 때 장부 금액이 증가하면 유효이자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장부 금액이 증가하면 우리 이자 비용이 무엇되고 증가되고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매회 상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할증 같은 경우는 할증은 여러분 조금 전에 상각함에 따라 장부 금액이 무엇 된다? 감소한다고 했죠, 여러분. 그럼 얘가 감소하니까 우리는 이자 비용은 무엇 될 것이다? 매회마다 감소하겠죠. 근데 현금이라고 주는 액면이자는 불변이니까 이자 비용이 감소하면 할증 발행 차금은 무엇 될 것이다. 얘는 매회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 항상 차대가 같을 거니까요. 자, 이런 원리입니다. 근데 이런 걸 글로내는 거니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사채가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 상각함에 따라서 사채의 장부 금액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사채의 이자 비용도 매년 무엇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3번에 보시면 사채가 할인 발행되면 매년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부 금액이 증가하니까 증가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사채가 할증 발행이 되면 매년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무엇하게 된다? 감소하는 거 맞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원리를 좀 정리 잘 하실 것.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답은 3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의 변화까지 같이 얘기해 드린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무슨 부분? 3번과 4번이 여러분 사채의 이자 비용으로 물어봤지만 이 자리를 무슨 부분? 상각이나 환입의 변화 금액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한 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 2급이 들어오게 되면 회계 1급은 수험에서 사채와 관련된 문제를 1년에 한두 번 낼까 말까 이렇다라면 세무 2급은 사채 쪽 문제들을 사지선에서 자주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숙지를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키를 하나를 뭔가 잘못 눌렀었나 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 자, 화면은 제가 또 깨끗이 정리를 하고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자본 전체를 물어보고 싶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문제부터 정리를 할 건데요. 자, 나와져 있는 부분에 여러분 제가 화면 좀 하나 띄워놓고요. 시작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주식 배당을 받는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해야 하므로 부채로 계상한다.
자, 여러분 주식 배당, 현금 배당 제가 하단에 창 하나 띄워드렸죠.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배당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당을 합니다라고 얘기가 되면 배당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배당을 주는 방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배당의 시기를 놓고 봤을 때 배당의 시기는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무슨 부분? 우리는 결산이 다 끝나고 주는 배당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익금이 많으면 중간에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연차의 형태로 주는 연차 배당이 있고요. 연차 배당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12월 30일 결산회사라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회계 연도 중간에 줄 수도 있죠. 그런 걸 중간 배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배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지급의 방법으로 가시게 되면 우리는 금전으로 주는 배당이 있죠, 여러분. 금전 또는 현금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금전 또는 현금 배당이 있고요. 그리고 돈으로 주지 않고요. 주식으로 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주식이라는 배당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물어보는 건 주식 배당 얘기입니다. 그럼 주식 배당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가지고 있었던 이익잉여금인 2월 이익잉여금은 무엇하고요?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실질적으로 이제 배당을 주는 시기를 얘기했었을 때 연차나 중간 배당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언제 주느냐? 그러면 제가 12월 31일이 배당을 주기 위한 내용에 대한 정리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럼 12월 31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걸 정리하는 부분에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배당 기준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12월 31일은 배당을 주려면 회사가 이익 났는지 손실 났는지 정리하는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결산일이에요. 그럼 그 결산일을 우리가 배당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배당 기준일에는 아무런 회계 처리가 없어요. 그럼 배당 기준일을 가지고 재무제표가 나오면 연차 배당 결의가 되겠죠. 그러면 배당 결의일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 배당 결의일이 우리 무슨 부분? 주주총액이라고 보시면 쉬워요. 그럼 배당 결의일에는 배당을 주지는 않아요. 결의만 해요. 그러면 지금 주식 배당에 대한 요 회계 처리, 현금 배당에 대한 이 회계 처리는 언제 한다? 배당 결의일에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의일에 요 회계 처리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무엇한다? 지급해요. 그래서 배당 지급일이 나오겠죠. 그리고 배당 지급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번에 보시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주식 배당을 받는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해야 하므로 부채로 계상한다? 부채가 아니라 뭐로 계상해야 돼요, 여러분? 자본인 거죠. 자본에 누구로 간다? 자본 조정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가 아니에요. 부채로 계상하는 건 여러분 현금 배당이었을 때 현금 배당은 우리 2월 이익잉여금이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요.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하는 유동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은 부채가 맞지만 주식 배당은 자본조정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당금 지급일에 이 배당을 주게 되면 대변에 있었던 게 차변에 없어지고요. 대변에 자본금이 생기고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 차변에 가서 상계가 되고요. 우리는 현금 등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리네요. 자본 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맞아요, 여러분.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긴 자본 증가, 잉여의 성격을 자본 잉여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부분은 자본 잉여금이 아니라 이익 잉여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번 맞는 표현. 세 번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범위 내에서 생각한다. 상계 처리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발초가 있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무엇한다? 상계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선 상계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 할인 발행이 되면 상계해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할증 발행하게 되면 상계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 여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감자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이 있는데 이들도 무엇하게 되어 있다? 상계한다. 그리고
자기 주식을 무엇하여? 처분하여 이익이 있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 그러면 자기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경우도 무엇하게 되어 있다? 상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래서 세 번째 내용, 맞는 표현. 네 번째, 자기 주식은 자본에서 차감되는 항목이며, 그렇죠, 여러분.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되고요. 자본 조정의 차감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차감이고요. 이해되셨을까요? 왜냐면 자기 주식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차변에 자기 주식이 최초에 생겨요. 그러니까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차변에 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차감되는 항목이다라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 시장에 다시 이 주식을 유통하게 되면 내가 사올 때보다 큰 금액으로 시장에 유통되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내가 비싸게 팔았다가 돼요. 그러면 이익이고요. 반대면 손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손실이 나온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에 가산되는 항목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이 부분은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반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식은 지금 어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자본 조정에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갖고 있다가 무엇하게 되면 시장에 다시 유통하게 되면 없어져요. 그래서 자본 조정에 있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시냐면 언젠간 없어질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기 주식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에 있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 정리는 미리 해드렸으니까 답은 정리가 됐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계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회계 변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회계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고 세무부터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회계 변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글씨에 제가 잠깐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회계 변경은 무슨 변경이 있다? 회계 정책 변경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회계 추정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 변경은 저는 공부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해요. 방법이 바뀌는 걸 정책 변경으로 기억하셔라. 추정 변경이라는 건 추정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뀌는 걸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부분. 자, 그러면 지금 1번 내용을 볼게요. 회계 추정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정책 얘기는 안 들어야 되겠네요. 추정만 얘기했네요. 그러면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변경 전에 사용하였던 손익계산서 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처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정책 변경이 있고 추정 변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정책 변경은 방법적인 변경이고 추정 변경은 추정치가 바뀌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요거에 부연 설명하고 1번 설명을 같이 할게요, 여러분.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방법적인 변경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바꿨어요. 자, 이런 게 정책 변경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 회계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정책 변경에 대한 회계 처리는 무엇으로 간다라고 하냐면 소급으로 간다라고 해요. 소급을 적용하겠다. 소급법으로 처리하자. 회계 처리 방법이요. 소급법을 적용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과거의 재무제표도 모두 다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과거의 재무제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본에 있는 잉여금이 사실상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다 써드린 잉여금은 요거 안 써드렸네요. 이익잉여금 쪽이 바뀌어요. 그럼 이익잉여금에 누가 바뀌느냐? 전기에서 넘겨받은 2월 이익잉여금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바뀔 수밖에 없고요. 자, 추정치라고 하는 건 솜에서 지금 내가 무슨 부분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걸 바꿨다. 아니 감가상각 방법이면 정액법을 정률법을 정률법을 정액으로 바꿨다는 얘기니까 방법인가 정책 변경이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에 들어가서 봤더니 내용연수가 있고요. 잔존가치가 있고요. 취득원가가 없으면 사실상 방법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추정 변경에 들어가요. 정책 변경이 아니라. 그래서 내용연수를 바뀌거나 또는 잔존가치도 추정치거든요. 내용연수도 몇 년 쓸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모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에 대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변경도 정책 변경이 아니라 추정치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정치 변경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요. 그 변경이 일어나는 그 시점부터 단기부터 이유로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진적으로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진법을 무엇해라? 적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추정 변경에 대한 부분은 단기에 발생된 것부터 무엇하라는 얘기예요? 이유로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무상태표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본에 있는 이익잉여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상 재무상태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전진법을 적용하는 건 그 변경에 대한 부분이 단기부터 단기 이후로 넘어가는 거니까 변경된 시점부터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재무상태표에 가는 효과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들어오는 부분의 내용의 처리를 동일하게 갈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정치의 관점으로 나오는 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변경 전에 사용하였던 손익계산서 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 항목 쪽에 그대로 가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바뀌거나 더 오랫동안 적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감가상각을 하기 위한 필요 요소를 가서 봤더니 내용연수도 필요하고 잔존가치도 필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상 상각 방법을 바꾸는 부분은 우리 정책 변경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경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세 번째,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전진법 적용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에 반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경된 그 시점부터 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부터 하는 거예요. 자, 회계 변경이 회계 정책의 변경인지 회계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불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이를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을 구분하기가 어려우시면 우리는 정책 변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본다? 회계 추정 변경으로 보아서 단기와 단기 이후에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정책 변경이랑 추정 변경, 이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이 동시에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동시에 나온다. 그러면 동시에 나오면 누굴 먼저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정책 변경이 1번, 그리고 추정 변경을 2번. 그래서 정책을 먼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정 변경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발생이 되면 정책 변경 먼저 해라. 그리고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책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추정을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답 정리됐죠, 여러분? 아까 제가 몇 번이 정답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번에 있는 4번. 자, 정리 끝나셨으면 6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가 구속 요소의 분류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요 문제는 여러분 요거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원가 쪽에 가시면 제일 먼저 배우시는 게 원가 구성의 요소 또는 분류 뭐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본 원가 또는 직접 원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기본 원가라고 얘기하는 건 누굴 얘기한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을 기본 원가라고 하죠. 자, 그리고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에 대한 걸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 직접 노무비에 대한 이 두 가지는
기본 원가이면서 뭐가 된다? 가공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제조 간접비는요. 우리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의 합을 제조 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기본 원가와 제조 간접비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분 두 개를 합치면 이런 뭐라고 했어요? 기본 원가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본 원가와 제조 간접비의 합. 근데 풀로 풀어서 쓰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합이 제조 원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기본 원가에 가서 봤더니 기본 원가에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조 간접비는 들어오면 안 되죠. 근데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그럼 여러분 제조 간접비는 없으니까 일단 기본 원가에서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니까 여러분 직접 재료비가 들어가져 있는 건 절대 답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직접 재료비가 있는 거 일단 아웃시켜 줍니다. 직접 재료비가 3번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3번은 답이 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물어본 건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가공비는 제조 간접비가 있고 제조 간접비의 구성은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제조 경비합이기 때문에 4번은 하자가 없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마지막도 볼게요. 제조 원가에는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다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서 문제되는 건 없네요. 기간원가인 손익계산서에 있는 것만 안 두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말 제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묻네요, 여러분. 자, 여기서 물어본 건 당기말 제품 재고액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당기말 재공품은 전기와 비교하여 45,000원이 증가했다. 여러분, 당기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는 기말이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와 비교하여 45,000원. 근데 여러분 전기의 기말은 우리 뭐가 되더라? 당기에 뭐가 된다?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T계정 그려놓고 봤을 때 여러분 요 자리엔 누가 들어와요? 기초. 요 자리엔 누가 들어와요? 기말. 그러면 기초가 0이라면 기말은 45,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당기의 기초는 요 부분의 기초는 전기에 뭐가 되는 거니까요? 기말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런 식의 표현인 거고요. 자, 전기말 제품 재고는 62만 원이다. 그럼 전기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전기의 기말은 당기에 뭐가 된다? 당기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당기 중 발생 원가의 집계를 봤더니 직접 재료비 36만 원, 직접 노무비 48만 원, 제조 간접비 53만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합은 당기 발생된 총 원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당기의 손익계산서상 매출 원가는 135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계산해야 된 게 여러분 제품 재고액입니다. 제품 재고액.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도록 하시죠. 저는 창좀 하나 띄우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우리가 계정들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T계정을 놓고 봤을 때 크게 놓고 보면 제공품이라는 계정이 있고요. 그리고 제품이라는 계정이 있겠죠. 그러면 제공품의 계정에 가면 이 자리에 기초가 있고 이 자리에 당기에 투입한 총원가가 들어올 겁니다. 당기 총 제조 비용이란 부분. 그리고 완성품 원가가 이 자리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기말이 나와집니다. 이 완성품이라는 건 여러분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의미해요. 그럼 이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우리 제품 계정에 어디에? 자, 제품 계정도 여러분 전기에 넘겨받은 기초가 있고요. 요 금액이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무슨 부분? 매출 원가가 있고 팔았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못 판 건 창고에 기말이 있겠죠. 지금 물어보는 건 요거 물어보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여기 주어지는 구성 요소 중에 제품 계정만으로 해결이 된다라면 요거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상 우리는 제품 계정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공품부터 시작해서 제품으로 넘어가서 정리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에서 정리가 되죠. 그럼 차변에 기초 제공품 재고액.
자,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초를 0으로 놓고 기말을 45,000원 놓는 것처럼 해석하시면 된다. 그럼 기초 제공품 재고액의 단기 총 제조 원가. 자, 여기 단기 총 제조 원가는 36만 원 더하기 48만 원 더하기 53만 원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게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기말 제품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45,000원 무엇하시면 돼요? 빼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계산기 있으실 거니까, 자, 제가 계산기 좀 잠깐 가지고 들어올게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계산기가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가지고 계산하시면, 자, 36만 원 더하기 할게요, 여러분. 36만 원 더하기 48만 원. 아이고,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프로그램 쓰는 습성이 있어서 자꾸 플러스 키를 눌러서 이렇습니다. 36만 원 더하기 48만 원 더하기 우리 53만 원 더하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7만 원이고요. 거기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 얼마를 빼셔라? 45,000원을 빼주시면 되죠, 여러분. 그러면 132만 5천 원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 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품 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제품 쪽에 보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기말 제품 재고액은 기초에 제공품 계정에서 대체받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무엇하시고 더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기말 제품 재고액 찾으라고 했으니까 매출원가 빼주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기초 제품 재고액은 얼마이다? 우리 여기 아까 제가 기초라고 말씀드렸죠. 62만 원. 그러면 62만 원에 지금 단기 제품 제조원가 132만 5천 원 가지고 와서 더해주시고 그리고 누구 빼주시면 돼요, 여러분? 매출원가 135만 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계산 나와져 있는 부분에 우리 62만 원 더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62만 원 더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35만 원을 무엇 하셔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9만 5천 원이 나오죠. 그래서 기말 제품 재고액은 얼마이다? 59만 5천 원. 답은 2번이네요. 네. 제가 지금 계산기 화면에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계산기는 이 모양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윈도우 버전 업데이트를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네, 다른 것 때문에. 그러면 조심하실 게 뭐냐면 최근 시험 보는 장소에서 여러분 컴퓨터용 계산기 쓰지 말라고 했던 시험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요 계산기는 사실상 공학용 계산기가 아니라 일반 계산기 형태죠. 근데 최근 윈도우 버전 최신 버전들은 공학용 계산기도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저장이 돼요. 메모리 저장 기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커닝의 문제가 있어서 컴퓨터용 계산기를 쓰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계산기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 제지해도 여러분 사실상 아니 왜 못 쓰게 해요 라는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소지가 좀 있어서 지금 최근 시험 장소에서 그 부분을 얘기한 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계산기 좀 잠깐 빼고요. 그래서 답은 정리가 끝났어요, 여러분. 네, 답은 끝났으니까 체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 부문 A에 배분해야 되는 보조 부문 총 변동 원가는 얼마인가? 자, 문제 요지 정확하게 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 많이들 틀리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요지를 제가 왜 정확하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물어본 질문사에 여러분 뭐냐면 보조 부문 총 변동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체 원가 물어본 거죠. 총자가 붙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주식회사 동일제조는 두 개의 보조 부문인 S1과 S2와 두 개의 제조 부문인 A와 B를 두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에 배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당년도 6월 중에 각 보조 부문에서 생산한 보조 용역의 사용 원가율은 다음과 같대요. 자, 그리고 하단에 가서 봤더니 S1 부문과 S2 부문에서 당월에 발생한 변동 원가는 각각 40만 원과 2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된 원가는 얼마?
40만 원의 원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S2에서는 20만 원의 원가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주식회사 동일제조는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에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며 단계 배분법을 사용. 여러분, 단계 배분법은요, 우리 배부에 무엇이 중요하다? 배부의 순서가 중요하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부 순서 분명히 나옵니다. 바로 나왔네요. 자, 사용하며 S2 부문부터 배부한다. 자, 그럼 여러분 S2 부문부터 우선 배부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S2에 해당되는 부분에 우리 무슨 부분? 사용한 원가율을 봤더니 요 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S2는 S1에 얼마 썼고요? 0.4. A 제조 부분 0.2. 그리고 B 제조 부분 0.4를 썼어요. 그러면 단계 배분법은 제일 먼저 적용되는 배분에 대한 것은 무슨 부분? 보조 부문과 제조 부분을 모두 다 고려하여 배분한다는 게 특징인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S2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S1에 배분할 땐 0.4, 0.1, 0.4 다 더하면 여러분 원가율은 얼마가 돼요? 원가율의 합은 우리 1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1분의 0.4, 1분의 0.2, 1분의 0.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손에서 40%, 20%, 40%니까 그냥 곱하기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S1에 우리 지금 S2에서 발생된 20만 원에 대해서 무엇 해주셔라? 0.4만큼 S1에 무엇 해야 된다? 배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A에도 2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발생된 부분에 0.2만큼 A에 배부해야 되고요. 자, B도 2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곱하기 0.4를 무엇 해야 된다? 배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누구에 대해서는 지금 S1은 자기 부문에서 발생한 거 얼마가 있어요, 여러분? 40만 원. 그런데 S2에서 배부받은 거 얼마? 20만 원 곱하기 0.4 하면 얼마 나와요, 여러분? 8만 원이 나오겠죠? 네, 8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요 8만 원이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타 부문에서 배부받은 8만 원, 타는 S2고요. 그러면 지금 S1은 48만 원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배부를 해야 돼요. 근데 S1에 대해서 배부를 할 때는 누구는 보조 부문은 무엇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S2의 0.2는 고려하지 않고요. 우리 제조 부분인 A와 B에 대한 것만 가지고 배부합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하면 원가율은 얼마를 가지고 안분해야 된다? 0.8분의 얼마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기억했어야 이 문제가 풀려요. 직접 배부법 같은 경우는 제조 부문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 지정된 보조 부문은 그 보조 부문까지도 무엇 해야 된다? 고려해서 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했어야 이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 계산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깨끗하게 계산식을 위에 띄워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와져 있는 부분 보시면 아까 이제 미리 설명했던 거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린 분명히 누구를 S2를 먼저 배부하라겠어요. 그쵸? 사용하며 S 부문부터 배부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S2 보조 부문비의 배부를 봤더니 S2는 지금 요 자리인 거고요. 자기 부문 발생비는 얼마가 있었다? 아까 20만 원 있었다라는 건 정리가 끝났죠. 그럼 20만 원에 S2가 배부되는 자리는 S1, A, 그리고 B라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물어봤던 건 A에 대한 것만 물어봤으니까 저는 B는 계산 안 할게요, 여러분. 그럼 S1에 배부되는 금액은 20만 원 곱하기 0.4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8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A에 배부되는 금액은 우리 20만 원 곱하기 0.2에서 4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제조 부문 A의 이 자리에 저는 4만 원을 써놓도록 할게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는 8만 원을 써놓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 S1이라고 했었던 부분, 자기 부문에 발생했던 금액 얼마가 있었죠, 여러분? 보조 부문 발생비 40만 원 있었죠? 그러면 40만 원에 무슨 부분? S2에서 배부받은 8만 원이 더해지면 우리 S1에 원가 배분을 쓰는 금액은 얼마가 된다?
48만 원을 가지고 원가 배분해야 합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S1 보조부문 배분은 A 배부액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에 40만 원 더하기 8만 원은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얘기할 때 자기 부문 거, 요거는 타 부문에서 받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S2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A와 B의 원가 배분율의 합은 0.8이었던 거죠. 그래서 0.8분의 0.4, 결론적으로 50%라는 의미가 되네요. 그래서 48만 원 곱하기 0.4분의 0.8분의 0.4 하시면 24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문제에서요, 제가 분명히 표시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S1 배부액을 물어보거나 S2 배부액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A 부문에 뭘 물어봤다? 총 원가를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합을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보조부문 S2에서 배부받은 4만 원과 보조부문 S1에서 배부받은 얼마? 24만 원이 있었죠, 여러분. 이 두 금액의 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A의 보조부문에서 배부되는 총 변동 원가는 두 금액의 합인 28만 원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돼요, 여러분?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단계배부법이 빈도가 직접 배부법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세무는 낮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회계 공부하셨던 분들이 지금 세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단계배부법까지는 최소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볼 때 여러분 보조부문 하나만 물어보는지 전체 배부액을 물어보는지 꼭 확인하실 거.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제조 부문 전체 총원가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보조부문에서 넘겨받은 금액만 묻지 않고요. A한테서 발생된 금액도 있을 거거든요. 그 금액에 보조에서 넘겨받은 전체 금액 합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 사항을 꼭 숙지해서 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째 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서림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자, 직접 노동시간 기준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키네요. 자, 2020년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600만 원이고요. 예상 직접 노동시간은 4만 시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020년 말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586만 원이고요. 실제 발생 직접 노동시간은 39,000시간이라고 할 때 우리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자, 저는 일단 화면 하나를 띄워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부분은 정상원가계에서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제조간접비에 대한 배부 기준은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온 부분을 봤더니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얼마이다? 600. 그리고 예상 직접 노동시간은 몇 시간이다? 4만. 그런데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얼마? 586만 원. 그리고 실제 발생한 직접 노동시간은 몇 시간? 39,000시간. 자, 그리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라고 하는 걸 찾아달라. 그럼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와 누구의 차이다? 예정과 누구의 차이? 실제의 차이, 여러분. 실제 발생된 것과, 그러니까 예정, 배부한 금액과 실제 발생한 거에 차이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배부가 더 크면 뭐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과대 배부라고 하고요. 반대로 실제 배부가 더 크면 우리는 과세 배부라, 실제 발생이 더 크면 과소 배부했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거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정 배부율을 계산을 해야 예정 배부액을 계산하겠죠. 여기 있는 예상액 600이라는 건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 이만큼 나올 것 같다라 그래서 예상치를 세웠던 거지 요 금액이 예정 배부액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예정 배부율은요. 우리 제조 간접비 누가 들어야 되나요? 우리 예상액이 나오게 됩니다. 제조 간접비 예상액을 누구로? 우리 예상 배부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배부 기준에 있는 건데 예정에 대한 또는 예정이라고 하면 또 헷갈릴까요? 예상에 대한 배부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조간접비에 대한 거 계산하실 때 실제를 얘기할 때는 실제분의 실제이고요. 우리 예정은 예정분의 예정이에요. 이렇게 제가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600만 원을 4만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우리는 시간당 150원이라고 하는 예정 배부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그래서 예정 배부율에 대해서 누구를 곱해준다? 여러분 실제 발생한 직접 노동시간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곱해지는 건 실제 배부 기준을 곱해주셔야 돼요. 그럼 실제 배부 기준은 39,000시간이었죠. 그럼 이런 150원 곱하기 39,000시간 하시면 얼마 나온다? 585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러면 이게 예정 배부액이에요. 그럼 예정 배부액과 실제 발생액의 차이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586만 원이고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585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에서 예정을 뺐더니 우리 차이 금액은 얼마? 10,000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와 예정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 누가 더 커요? 이 실제가 더 크죠. 그럼 실제가 더 크면 무슨 배부이다? 과소배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사실상 예정 배부가 더 큰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너무 커도 안 되겠지만 예정 배부가 실제보다 커야 실질적으로 내가 단가를 잘 냈다가 돼요. 그런데 예정은 작게 잡아놓고 실제가 더 많이 나오면 거래처한테 우리 지금 원가가 더 많이 발생했으니까 돈 더 주세요라는 얘기 사실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소배부가 돼버리면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는 불리해요, 여러분. 이것만큼 이익을 다 깎아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소배부 됐고 금액은 10,000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 체크해 주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째 문제. 완성품이 2,000개이고요. 자, 기말 제공품은 500개이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도는 40%.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종합원가 계산 문제이구나 이렇게 감지가 되죠, 여러분. 자,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에서 재료비 및 가공비 완성품 한상량은 몇 개인가? 여러분 완성품 한상량 계산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풀 수 있으셔야 되겠죠. 다만 재료와 가공비 두 개 다 계산해달라고 했고요. 단 재료는 공정 50% 시점에 전량 투입되고요. 가공비는 전공정에 균일하게 투입된대요. 자, 그럼 여러분 재료는 공정 50%, 그 완성도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완성도 확인하실 거. 자, 재료가 공정 50% 시점에 투입된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렇게 놓고 놨을 때 여러분, 자, 지금 완성도 시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완성도 100% 시점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공정에서 50% 자리가 이 자리일 때 투입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완성도가 지금 현재 40%가 된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40%이고 전 지금 재료를 이때 투입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여러분 40% 시점에는 재료를 투입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투입의 사실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재료에 대한 완성도는 현재 50% 시점, 재료의 투입의 시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40% 완성도였던 이 기말 제공품 500개에는 재료가 들어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말 제공품 500개에는 완성도가 40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재료 투입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재료비에 대한 완성도는 뭐가 된다? 0%가 되겠죠. 그거를 내신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10번 문제 어려웠던 문제예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낸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유정리까지는 했으니까요. 그럼 제가 화면 좀 하나 띄우고 계산을 보여드릴게요. 계산은 깨끗하게 보여드리는 게 좋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평균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법에 의해서 계산한다는 얘기는 뭐가 되시는 거냐면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 제가 T 계정을 그린 건 제공품 계정을 그린 거고요. 그럼 평균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초와 그리고 단기에 착수 또는 투입한 게 있었다라고 했을 때 요거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기초와 착수에 대한 걸 모두 다 완성된 거에도 갈 수 있고 우리 어디에도 기말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공품에 대한 내용을 놓고 봤더니 여러분 완성품 수량이 몇 개이고요? 2,000개.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몇 개이고요? 500. 자, 근데 완성품에 대한 완성도는 항상 몇 프로이다? 100%예요. 그쵸, 여러분? 항상 100%이고요. 기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재료비는 완성도가 몇 프로이다? 0%. 왜냐면 우리 지금 기말의 완성도가 40%인데 재료 투입 50% 시점에 한다고 했으니까 투입된 재료는 없다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가공비는 뭐라고 됐냐면 전공정에 균일하게 투입한다. 그 필요할 때마다 투입했다.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완성도는 가공비 완성도가 돼요. 그래서 가공비는 40%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평균법의 완성품 환상량은 완성품 수량에 기말 제공품 환상량을 더해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재료비는 완성품 수량 몇 개, 2000개에 기말 제공품 수량 몇 개, 500개 곱하기 무슨 분? 여러분 우리 요거 환상량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주어진 수량에 누굴 곱해서 계산해요, 여러분? 우리 완성도를 곱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완성도가 0%라고 했으니까 사실 기말 제공품은 우리 재료비에 들어오는 완성품 환상량은 없어요. 그래서 2000개 그대로 가지는 거고요. 가공비는 완성품 수량 2000개에 우리 500개 곱하기 40%인 200개인가요, 여러분? 네, 200개를 더해서 2200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은 바로 나오네요. 몇 번이 답이 되나요? 우리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완성도에 맞춰서 투입되는 시기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였다는 거.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습니다. 11번째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이네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 지금 과세 대상을 찾아달라라고 했고요. 재화의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용역 공급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자, 공장, 건물, 기계장치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여러분 우리 공매나 경매에 대한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택시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입 시 매입세 공제를 받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를 업무 목적인 회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러분 우리 택시 운수업은 우리 영업이라는 부분이 붙어요. 누가요? 이 소형 승용차가. 그러니까 여러분 매입세 공제를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이거를 업무 목적 회사 출퇴근용으로 가는 건 우리 뭐가 된다? 간주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의 무슨 부분? 자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간주 공급의 자가 공급에 해당이 되면 우리는 뭐가 된다? 과세 대상이 되죠. 왜냐면 재화의 공급은 실질 공급과 무슨 공급으로 나누어서 본다? 간주 공급으로 나누어서 본다라고 했습니다. 실질 공급은 실제 매매 계약이라든지 그런 실제 재화를 주고받는 거래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건을 팔았다, 샀다 이런 게 실질 공급이에요. 근데 간주 공급은 공급한 것처럼 보아서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겠다는 부분. 그러면 그 간주 공급은 자가 공급, 그리고 사업상 증여, 개인적 공급, 폐업시 잔존 재화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2번에 있는 부분은 간주 공급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자가 공급이에요. 그래서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컴퓨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품을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품을 동회사의 기계장치 수리에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수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간주 공급으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가 공급에 해당되는 수는 있지만 간주 공급을 보지 않는 자가 공급입니다. 그래서 3번은 과세 대상이 안 들어옵니다. 네 번째, 회사가 종업원에게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을 제공하였다. 작업복, 작업파, 작업목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 뭐가 되지 않는다.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 공급 얘기는 간주 공급 얘기에서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주 공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과세 대상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네요, 여러분. 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원칙은 각 사업장별로 등록한다 라는 표현, 그리고 그 기간이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두 번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신규 사업자입니다, 여러분.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대요. 이따가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입니다. 세 번째,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두 개 이상이에요, 여러분.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가능해요, 여러분.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나 사업자 단위 과세자로 사업을 할게요 라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점은 사업자 단위로 지정받을 수 없어요. 자, 네 번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네, 가능합니다. 우리 사업자 등록 신청은 여러분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전국 세무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세무서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2번이 잘못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문제. 13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백두산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네요. 자, 여러분, 납부세액은 우리 매출세액에서 무슨 세액을 빼서 나오는 거죠?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은 우리 얼마이다? 1,000만 원이다. 여러분, 매출처별이니까 얘는 매출세액에 가야 되니까 여러분, 요 금액의 몇 퍼센트? 10%가 세액이 되겠네요. 그러면 매출세액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은 500만 원이다. 그런데 이 중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의 렌트 비용, 여러분 렌트 비용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차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임차 부분은 불공제가 됩니다.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뺀 얼마만 공제 대상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490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될 것이고 여기에 부가세 몇 프로? 10%. 그러면 얼마가 된다? 49만 원이 되겠네요. 자,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세금계산서 쪽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자료 중 영세율 적용 거래는 없다라고 줬습니까? 그러면 없다라고 줬으니까 모두 다 과세거래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에서 49만 원을 뺀 얼마? 51만 원이 납부세액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그럼 여러분 몇 번이에요? 우리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됐을까요? 네, 14번째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는 건 과세되는 근로소득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근로소득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이 있고요. 그리고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이 있었겠죠. 그러면 우린 요거만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지 않는 거. 자, 여비의 명목으로 받은 연액 또는 월액의 금액. 여러분 우리 여비라든지 또는 업무비로 받은 건 실제로 내용 규명을 못하면 뭐가 될 수 있다? 과세되는 근로소득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법령에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거를 인정상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정상여도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 자, 이 부분 여러분 비과세뿐만이 아니고요. 비과세를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이건 뭐라고 얘기냐면 근로소득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이 돼요, 여러분. 않는 소득.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급여 명세에도 아예 안 들어가는 소득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번째, 중소기업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이 여러분 지금 요 기존의 기출문제하고 조금 달라진 게 요 문구예요. 세법이 개정되면서 무슨 부분? 중소기업을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소기업이 아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냐면 중소기업에 근무한다 라고 하시게 되면 중소기업에 누구는 종업원한테 주는 건 비과세 요건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비중소기업이구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반 기업이구나.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비중소기업의 임원, 사용인이 주택, 자 주택이 보수된 토지를 포함, 그래서 주택의 구입이라든지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세소득이 맞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종업원한테 이런 상황이 나오면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될 수 있어요. 이게 2020년도 개정세법에 의해서 들어온 조항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은 지금 맞는 표현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이퍼 기출문제 보실 때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저자로 있는 퍼펙트 전산세무 2급 교재를 보실 때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 바꿔드렸으니까. 근데 저희가 기출문제 풀이를 들으실 때 이제 이 페이퍼로 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지금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기출문제 내려받아서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세법 쪽은 항상 개정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문구를 항상 개정사항으로 바꿔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답은 몇 번이라고요? 네, 3번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번입니다. 마지막 1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원천징수.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 대체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보편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거든요. 네. 두 번째, 모든 이자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4%이다. 여러분, 모든 자가 붙은 건 한 번쯤은 의심하셔야 돼요. 네, 모든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 소득은 14%가 맞지만, 우리 이자 소득은 25%도 있고요, 42%도 있고요, 90%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자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다양하다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은행에서 발생되는 기본적인 이자가 14%이지 모든이란 표현을 쓸 수는 없습니다. 틀린 건 2번. 자, 신고 기한 내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를 못하더라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다. 아,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네요. 그럼 이제 2번인 거고요. 자, 근데 신고 기한 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를 못하더라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다. 자, 여러분 이건 지금 무슨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냐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는 그냥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신고 불성실하기보다는 납부 불성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제 지금 세 번째 얘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천징수 불성실이라고 하는 가산세는 있어요, 여러분. 네, 가산세는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신고 불성실보다는 납부의 관점을 계산해서 이제 그렇게 가는 부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종의 납부 불성실의 성격이 좀 강해요.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네, 맞는 표현을 갖고 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원천징수 세액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한다. 그렇죠, 여러분. 원천징수 세액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잖아요. 그러면 지급하는 자가 누구한테? 소득자한테 소득을 무엇할 때? 지급할 때요.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원천징수 한 걸 지급자는 누구의? 관할 세무서가 있겠죠, 여러분.
관할 세무서에 무엇한다? 납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니까 4번의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입니다. 대부분 3번의 문구 문제가 많지 않아서 많이들 틀리지 않으셨을까 많이들 헷갈려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대부분 이자 소득의 원천이익 수요를 조금 암기하고 들어갔던 분들은 2번에서 그냥 끝냈을 거예요. 3번은 잘 몰랐었어도요. 그래서 우리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못했다 했을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지만 납부하고 통합적으로 나오는 가산세는 있어요, 여러분. 네, 신고 불성실 표현만 안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86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무 2급 부분에 기출문제 86회가 기존 다른 기출하고 비교해봤을 때 풀이 과정 시간도 조금 많아요, 여러분. 많다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높은 문제들은 여러분이 문제를 보셨을 때 조금 어려웠다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점검 꼭 해주세요.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는 오답 노트 정리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여러분. 대부분들이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들 보면 오답 노트 관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들 다시 정답으로 바꿔서 정리하는 거 잘하는 게 오답 노트잖아요. 그런 정리 잘 하셔서 시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좌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